2022년 이민년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이민년 작년 신축년을 보면 가장 큰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19였고요. 그리고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타임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발을 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벌써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처음에는 이제 우한이라고 했죠. 2019년 12월 31일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발표였고요. 원래는 한 11월, 그 10월부터도 그 조짐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중국 당국이 우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를 WHO에 처음 보고하고 우한 폐렴이란 이름으로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꼬박 2년을 맞는 코로나 19와의 사투에서 인류는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변이가 있었습니다. 뮤도 있었고, 그리고 델타 변이가 작년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 이렇게 강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11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미크론을 우세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세종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말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 오미크론은 기존 면역을 피해서 더 쉽게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강력한 변이로 진화했는데요. 감염력은 델타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성 감기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델타와 오미크론이 같이 이제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양대 위협으로 확진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 입원율과 치명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서서 지금 하루로 최대치로 보자면 170만 명 또는 180만 명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일주일 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는 파도의 습격이 아닌 해일 수준의 재난이다. 이렇게 프랑스 보건부 장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초기부터 해서 지금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숫자가 있죠.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는 거의 2억 8천만이라고 합니다. 거의 3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는 54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하루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173만 명에 달했다. 지금은 이걸 이제 넘어서고 있죠. 일주일 만에 2배가 되는 수치로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는 국내에는 한 6월쯤 들어왔죠. 그래서 2021년 4월 말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가 83만 명이었는데요. 이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8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세계를 휩쓴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는데요.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독감이 1957년, 그리고 홍콩 독감 1968년, 전부 이렇게 사망자를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가 2002년에 있었죠. 사스는 800여 명, 그리고 신종플루, 우리가 알고 있는 2009년에 신종플루가 18,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2012년에 메르스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또 우리나라에는 또다시 메르스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지금 쭉 보시면 20세기에서 스페인 독감,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이래로 그 10분의 1 정도, 550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스페인 독감 이래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낸 그런 어떤 전염병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러한 어떤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의 사망자 수를 보면요, 지금까지 미국은 8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인도가 48만 명, 브라질이 61만 명, 영국이 약 15만 명, 러시아가 30만 명, 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사망자 수를 내게 되었습니다. 뭐 멕시코도 한 30만 명 이런 사망자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개발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은 113종이며 44종이 최종 단계이고 승인받은 것은 9종입니다. 우리도 뭐 한 3, 4종 정도를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시노백이 23억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 우리는 이제 시노백을 백신을 맞진 않지만 제가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또 연락을 해보면 그쪽에서는 시노백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화이자를 맞으니까 부작용이 많더라.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중국 시노백을 이렇게 가장 많이 맞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중국의 시노팜 이런 것들을 이런 백신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율이 82% 정도 돼요. 82%. 그러면 5명 중에 4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인도는 40%, 미국은 60% 조금 넘었고요. 브라질도 이제 70%를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80%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경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1차, 2차를 맞으니까 3차를 뭐라고 하냐면 부스터라고 합니다. 부스터샷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스터라고 하는 것은 우주선 발사체 1단 로켓 보조 엔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보조적으로 맞는 보조 백신, 추가 접종, 추가 주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12월 초에 우리나라에선 이름을 바꿨습니다. 부스터샷으로 했다가 3차 접종이라고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것을 언제까지를 맞아야 기준 접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차 접종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4차 접종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가장 먼저 4차 접종을 승인을 했어요. 7월에 세계 최초로 3차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캐나다 온타리오도 4차 접종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런 오미크론이 팬데믹의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오미크론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형국,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는 종식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몇 년을 갈지 모른다, 평생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팬데믹의 종착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어떤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넥스트 팬데믹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는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억 명 이상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백신 불균형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개국 G20이 백신의 89%를 독점할 정도로 백신 불균형이 이제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 백신도 보면 백신을 맞았지만 그걸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해서 백신 무용론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백신조차 맞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부메랑이 되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이게 백신을 많이 맞았던 선진국에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확산이 부르는 백신 독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의 접종률은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각국이 코로나 백신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대량
폐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가 임박했을 때 이 백신을 아프리카에 넘겨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신 접종률을 보면 콩고 뭐 0.1, 0.2, 나이지리아 뭐 1차, 2차 해가지고 10%를 넘는 곳이 없어요. 나이지리아, 수단, 말라위, 세네갈. 그래서 이 선진국의 백신 지원에 재고 처리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프리카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도 30%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낮지만 남쪽에도 보면은 20%, 24%, 나미비아 11%, 뭐 짐바브웨 18% 해가지고 거의 30%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계가 백신 불평등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변이가 귀신같이 출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선진국들이 편협한 국수주의, 백신 사재기 때문에 팬데믹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료진 4명 중에 3명이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했다. 그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숭이 두창이라고 합니다. 스몰 멍키팍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여기 보시면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에서 이것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릴랜드의 주민이 또 이 원숭이 두창에 걸렸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텍사스의 주민도 이 원숭이 두창에 걸렸었다라고 하는 거죠. 7월하고 7월 17일, 11월 17일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발견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 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003년에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미국의 이 원숭이 두창이 나온 게 2003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입니다. 18년 만에 다시 이렇게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다시 쿠데타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 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홍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니, 말리, 그리고 차드, 수단, 위치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니, 말리, 차드,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약간 노란색을 보시면 니제르하고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데요. 이런 곳은 쿠데타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가 장기간의 내전을 겪어서 사회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 그 나라들이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기니, 리비아 등이 모두 내전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겪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뭐냐면은 쿠데타를 겪고 있거나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런 쿠데타가 일어날 때 또는 내전이 일어날 때 난민들이 이제 속치를 하게 됩니다. 난민, 어지러울 난자를 쓰는데요. 이 난민들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쿠데타라든지 정치적인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라크의 한 마을에는 영불 해협을 건너서 숨진 난민들의 유해가 돌아오고, 리비아 서부의 해변에서 신생아를 포함한 이주민들의 죽음이 떠밀려 온다. 그래서 위험한 유럽행을 결심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들의 비극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리비아도 뭐 정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이지만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아래쪽에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가 있죠. 모로코에서 넘어가면 스페인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비아에서 넘어가면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같은 경우에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거쳐가는 주요 관문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숨진 이주민만 하더라도 1,500명 이상이 이 바다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민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중동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또 이제 화살표로 보시면 독일이나 이런 곳이 많이 난민들을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자체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오른쪽을 보시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렇게 난민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들이 뭐냐면 터키, 콜롬비아, 파키스탄, 우간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이렇게 수용을 했죠.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도 이제 뭐 난민 또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막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1년에는 165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난민은 남미에 있는 뭐 한류 팬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뭐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뭐냐,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패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은 가난을 겪고 이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에 비해서 4배 증가한 수치다. 165만 명이 이렇게 넘어왔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가 다시 세계의 고민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2,100만 명이 고향을 떠나 길 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민이 가장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떠나는 나라들이죠. 그게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그리고 미얀마 등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난민의 수는 2022년 현재 1억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난민들이 넘어가는 국경 중에 이제 폴란드하고 벨라루스가 있어요. 폴란드, 동유럽에 보면 폴란드가 있잖아요. 그 우측에 보면 벨라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러시아의 형제국이 바로 이제 벨라루스입니다. 이 벨라루스가 유럽으로 보내준 다음에 불러들인 중동 이주민을 불러들여서 유럽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폴란드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나토의 개입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폭격기와 공수부대를 벨라루스에 보내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쪽 철조망 바깥쪽이 이제 폴란드죠. 이쪽이 벨라루스입니다. 그래 벨라루스까지 이주민들이 이제 난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막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이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28년 독재, 전 세계에서 최장 독재를 하고 있는 알렉산더 루카센코가 대통령으로 집권 연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주변의 어떤 그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벨라루스 맨 위에 보시면은 벨라루스가 있고 폴란드가 있는 부분을 1번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지금 이러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벨라루스가 전략적 위치에 있는 것은 러시아에 있어서 전략적 위치에 있는 건 그 아래쪽이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에 이제 러시아군이 10만 명이 집결해 있다가 또 철수했다가 집결해 있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돈바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계 무장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충돌을 하고 있고, 4번은 크림반도는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대척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예요. 위에가 벨라루스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 합류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보장하려고 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2014년부터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도 친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신년사에서 우리는 아직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나의 주요 목표다. 2022년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굉장히 이제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줄줄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보시면 뭐 폴란드라든지 예전에는 러시아 쪽에 붙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넘어갔어요. 이제 나토 쪽으로 이제 가입을 했죠. 그래서 국경이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마저 가입한다면 자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이어서 칠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을 흡수하려 한다고 의심하면서 서방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여기서 또 대척점에 있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기서 나오는 나토라고 하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데요. 1949년에 창설이 되어서 29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산 진영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맞서서 창설되었는데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91년에 해체되었어요. 해체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나토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는 오히려 이제 나토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편입 노선과 러시아 국경 인근으로의 공격용 미사일 등장 가능성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뭐 매번 여러 번 하는 일이지만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 위에 벨라루스가 있어요. 벨라루스를 통과를 해서 폴란드를 통과해서 독일로 가는 유럽의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이 있습니다. 야말 유럽 파이프 라인인데요. 이것을 잠가버렸죠. 잠가버려서 어떤 자원의 위기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러시아가 야말 유럽 가스관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유럽의 천연가스 4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가 바로 이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서 겨울철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러 안전보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회의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1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보장안과 관련한 첫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촉발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2일 날 러시아 나토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13일에는 러시아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면서 10일, 12일, 13일의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잘 이게 타협이 되어야지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봉합이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고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회담 결과는 미러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러 삼각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타협의 실마리가 나온다면 미러 관계가 개선의 전기를 잡으며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 연대에 일정 정도 충격을 줄 수 있지만 타협에 실패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둔 러시아와 대치해서 대만 해협에 전개되는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두 개의 전선 사이를 오가며 힘겨운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사실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의 대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중동에서 뺐지만은 두 개의 전선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는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22년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달은 그냥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올림픽의 상황에 2월에 맞이하게 되는데요.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걸 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건 선수들은 가서 경기를 하지만 관료들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국가에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리고 동참할 나라들은 동참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는 명분은 뭐냐면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하는데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영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호주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커스라고 하는 동맹이 있는데요. 이따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캐나다도 보이콧을 했고 뉴질랜드도 보이콧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신장 위구를 얘기를 하지 않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참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미국과의 아주 동맹 관계에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5개의 눈이다, 눈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 정보 동맹을 맺는 것이죠. 미국 주도로 해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5개의 영어권 국가가 참여하는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이런 동맹이 있는데요. 이 동맹에 있는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 전부 중국의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했죠.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커스라고 좀 전에 나왔는데요. 미국과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3국의 동맹체를 오커스라고 하는 것이 2021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 호주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획득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극히 예외적인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이 있고요, 호주가 있고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커스라고 하는 또 동맹을 맺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3국의 능력 강화와 연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은 어디와 대척이 있죠? 바로 중국이 되겠죠. 그래서 미 정부 고위 당직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기술인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타국과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일을 단 한 번 있는 일로 추진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커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쿼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인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에 쿼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하고 인도까지 이제 들어가죠. 트럼프 시절에 만들어진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4개국의 안보 협의체를 쿼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상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대면 정상회의를 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맹체들, 쿼드라든지 또는 오커스라든지 또는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을 이제 중국을 둘러싸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뭐냐면 여러 연맹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호주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과의 그 대립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2021년이 되면은 뭐냐면은 2020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주의 총리가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이제 의심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호주산 원자재, 곡물 수입 금지 이런 걸로 보복을 했습니다. 보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보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이제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던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중국 기업 화웨이 제재에 호주가 동참하자 태도를 바꾸어서 뭐냐면은 중국이 호주산 석탄과 바닷가재, 와인 등 수입을 막는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관계가 수교일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호주산 석탄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중국이 전력 대란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석탄이 없으니까 중국은 이게 호주의 그것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전력 대란을 겪고 나서 호주로부터 석탄을 다시 이제 수입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1대1로라고 하는 걸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대1로에 맞서서 미국은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고 하는 B3W라고 하는 구상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12월 달에 열렸습니다. 2021년 12월 9일에서 10일 동안에 열렸는데요. 110여 개의 정상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을 전부 초대를 한 겁니다. 110여 개의 정상들을 전부 초대해서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배제한 나라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해서 중국을 뭐냐면은 민주주의 대 독재,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중국이라고 하는 이념 체제의 대결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들이 이렇게 뭉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뭐 어떻게 했었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이 멈췄다라고 하면은 이 바이든 때는 오히려 더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함께 중국을 둘러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지금 구축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2022년에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집권을 열어놨잖아요. 제3차 역사결이라고 하는데 시진핑은 7월 달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2021년 7월에 100주년을 맞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든 중국을 괴롭히면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경고를 했는데요. 시진핑은 밖으로 대국 굴기를 선언하고 안으로는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차 역사결의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역사결의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은 2대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오쩌둥하고 덩샤오핑이 바로 역사결의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시진핑이 나도 역사결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이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대는 마오쩌둥, 그리고 2대는 등소평, 그다음에 3대는 시진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2021년에 시진핑이 선언한 것은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공동부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부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공동부유를 들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규제를 합니다. 부를 창출한 뭐 재벌과 같은 그런 어떤 대기업들, 중국의 대기업들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규제하기 시작한 거죠. 반시장 규제 정책으로 전방위 기업 압박에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부유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은 빅테크를 규제하고 문화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진핑 사상을 주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문화대혁명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규제 폭탄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9월 2일에 국가광전총국에서 양파오를 퇴출 위한, 양파오라고 하는 건 여성스러운 남성, 그것을 양파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연예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퇴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퇴출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뭐라고 해요? 새로운 미남상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미남상,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돌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를 갖춘 그런 어떤 연예인들, 특히 한류 연예인, 한류 아이돌을 따라한, 한국의 아이돌을 따라한 그런 모습들을 한 그런 아이돌들이 이제 퇴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의 기준까지도 어떤 그 국가에서 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류 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진핑 정권의 굉장한 경계심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의 어떤 확산이 얼마나 이 다른 나라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2017년부터 중화 문화 전파 공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웹 드라마, 만화, TV, 영화 시리즈 그래서 이제 2021년 작년에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김치 공정이라든지 한복 공정,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전파 공정, 선전 공정이다. 중화 문화를 선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와 함께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1대1로입니다. 육해상의 실크로드를 연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결도 마찰음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연결된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오스예요. 라오스 있고 왼쪽에 태국이 있잖아요. 라오스로 연결된 이제 중국 라오스 철도가 연결이 됐습니다. 1000km가 넘는 중국 라오스 철도가 2021년 12월 초에 이렇게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라오스가 중국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조차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의 시작점이 뭐냐면 쿤밍이잖아요. 쿤밍인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라오스로 가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라오스 옆에 태국이 있고 태국 옆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쪽으로도 출발하는 곳이 쿤밍인데 쿤밍에서 출발을 해서
뭐냐면 가스, 송유 가스관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되는 곳으로 또 철도가 이렇게 쭉 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이 미얀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중국의 원유 가스 수송 라인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것이 중국의 인도양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1대1로 전략이죠. 자,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하나로서 서남부 운남성, 쿤밍, 윈난성, 쿤민에서 미얀마를 관통해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철도 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친중을 바탕으로 해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거머쥔 다음에 반군부 세력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구심점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등을 이제 체포를 했죠. 그리고 이후 벌어진 시민들의 반쿠데타 시위를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뭐 1,300명이 죽었다, 1,500명이 죽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유혈 사태가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산채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킬링필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미얀마 뒤에는 뭐냐면 중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상황은 몇 년간 있었는데 이것이 극으로 달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이민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대만 해협의 문제가 되는데요. 2021년에 10월 9일 날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만에 무기를 계속 예전부터 수출을 했지만 벌써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벌써 5조 이상의 무기를 여러 가지 무기를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공동 작전 계획도 대만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미일 공동 작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죠. 그래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패권 다툼의 한복판에서 1년 내내 그런 한복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신냉전이 한층 가열되면서 대만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올해 2021년 대만의 하늘을 최첨단 전투기로 940차례 이상을 위협을 했고 미국은 대만에 군사 훈련단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대만은 미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항광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에 미군은 대만에서 최소 1년간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했다라고 해서 육군도 그런 어떤 군사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해군도 이러한 군사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국이 실제로 대만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군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국방수권법에 림팩 2022에 대만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이것은 뭐냐면은 림팩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에는 대만을 옵저버로 참가하는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격돌의 레드라인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사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레드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림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태평양 연합의 군사훈련입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 훈련인데 71년에 시작해서 2년마다 하와이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러시아도 중국도 참여를 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 뭐냐면은 2022년에 대만을 참석시키겠다라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과연 대만이 참석을 해서 그런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주된 관심사입니다. 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마이클 스튜드먼 해군 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중이 대만을 두고 충돌하는 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2027년 안에 그러니까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필립 데이빗은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6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갔으니까 5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바로 대만이다라고 하면서 이 양안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안의 어떤 문제, 대만 해협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한반도의 문제와 직결되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분리 독립 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제 연말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러가 협력하면 패권주의는 승리 못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라는 거죠. 그것이 승리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더 협력을 강화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데요. 8월 만에 이 철군을 완료하게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위에 보시면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위에 카자흐스탄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쪽엔 파키스탄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고도 굉장히 근접한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미국은 8월 30일에 미군 철수를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2001년에 있었죠. 2001년에 9.11 테러가 있고 10월부터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거의 20년간의 최장기 전쟁을 벌였지만 피와 혼돈으로 얼룩진 채 종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8월 30일에 이렇게 누가 철수하는 공수단장에서 철수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이 철수가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6월부터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곳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굉장히 몰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잡고 탔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모습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절박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일했던 그런 어떤 난민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품어준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서 침공한 지 20년 만에 철군을 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수많은 인명과 자금을 투입한 뒤에 다시 탈레반의 집권이란 전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 난민들은 아까 보셨던 난민 상황을 보시면요, 파키스탄에서 거의 이제 140만, 이란에서 78만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관용을 베풀어서 이제 15만 명 정도가 또 수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이 아프간 철군에서 중국이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하고 있죠. 중국의 관심사는 뭐냐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잘 관리해서 테러 세력이 중국으로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와 이렇게 결탁되는 거 아니냐, 이걸 굉장히 크게 이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과 이렇게 협상까지도 하고 환담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달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과거로부터 아프간의 이슬람들과 신장의 이슬람들은 같은 이슬람 수니파여서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탈레반의 승리가 신장 위구르인들의 독립투쟁에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또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하나 자극이 되는 것은 뭐냐면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라는 거예요. OTS라고 합니다. OTS라고 해서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라고 합니다. OTS.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터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헝가리 등 7개국이 독자적으로 투르크어 사용 국가 연맹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범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참가는 하는 국가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헝가리가 참가는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한 그런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돌궐 제국이 아니야. 투르크가 돌궐이잖아요. 중국 한자로 돌궐이라고 하는데 신돌궐 제국이 아니냐. 1500년 전에 중국을 위협했던 돌궐 제국의 부활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투르크계 돌궐계 국가들이 서로 이제 밀착을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투르크계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중심에 또 뭐냐면은 신장 위구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이유로 해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외교 보이콧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가결을 해서 위구르족을 강제 노동을 해서 만들었던 모든 제품들을 수입을 다 금지시키고 제품을 만드는 단체들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하여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보이콧 입장을 보이콧으로 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 위구르의 수장을 교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죠. 이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물 같으면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바로 이제 황금 허리띠가 있어요. 우리를 보면은 이제 고조선계인 낙랑국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국 박물관에 보면은 복희 여화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복희 여화도가 최근까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또 수장고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복희 여화도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업계인 헝다가 채무 불이행 상황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뭐냐면은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부동산 업체에서 업체 2위니까 그 안에 백위라든지 이런 나라 줄줄이 파산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행보도 두 가지 투트랙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합니다. 당사국인 UAE 아랍에미리트를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가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총리가 걸프 지역에서 아랍 국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이제 작년이 이제 처음이었죠.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20년 8월에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협정입니다. 파란색이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이제 아랍에미리트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아랍 국가 중에서 이집트, 요르단에 이어서 세 번째 국가로 페르시아만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서클 오브 원이라고 해서 평화의 원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이 평화의 원에 합류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아랍권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란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크게 지금까지도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란과 이제 협정이 있었는데 그걸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이란 핵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이란과 서방이 이란 협정을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12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재개를 했습니다. 과연 이란 핵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 핵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의 어떤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라타키아 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이란이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란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격이죠. 그러면서 시리아를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의 문제,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의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대만 해협의 위기,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북핵의 문제가 있고 또 미얀마 쿠데타와 내전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호주와 중국이 대립했던 부분이 있는데 중국 견제를 위해서 쿼드 등의 이제 쿼드 아까 있었죠.
쿼드라든지 어커스라든지 그런 것에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과연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는데 미군이 철군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 대재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연말이죠. 12월 27일에 두 달째 폭우가 일어나고 있고 영하 47도의 한파, 지구 곳곳이 경고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12월 26일에는 알래스카,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영상 19도를 기록하는 상황. 그리고 어젠가요, 이제 일본엔 지금도 대폭설이 일어나서 적설량이 거의 뭐 3m에 가까운, 또는 뭐 그 전에는 또 5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대폭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기후 재해로서 2021년에 200조 원의 피해액을 냈다고 합니다. 지구촌은 2021년에도 역시나 온난화에 관한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여름 독일 서유럽은 100년 만에 폭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극권에는 여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서부 지역에는 여름에 49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수백 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런 어떤 또 이상고온의 산불, 이런 것들이 더 초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12월에도 이어지고 1월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는 거의 50도까지 육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따뜻한 알래스카 12월 역대 최고 거의 20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지금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투발로, 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발로 장관이 수중 연설을 했어요. 이제 물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물 위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투발로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지않아서 전 세계가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점점 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바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수도가 매년 25cm씩 가라앉고 있어요. 자카르타인데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도를 지금 옮기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올 여름에 126년 만에 최악의 그런 가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최악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1000년 만에 한 번 올 폭우가 왔다. 작년 여름이거든요. 또 작년 여름에는 2000년 만에 전례 없는 폭염이 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000년이나 2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역대 이런 유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런 기후 대재앙이 덮치고 있고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이제 앞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재앙의 마지노선이 어디인가, 터닝 포인트가 어디인가, 또는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상황, 그것이 20년 뒤면 도달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후 대재앙이 하나만 기후 대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재난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난인데요. 자, 지구의 기온이 오를 경우에 전 세계 수백만의 인구가 만성 신장 질환을 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선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도하고 스리랑카 그리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중미 지역이 있는데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신장 질환이, 콩팥이죠. 신장 질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와 잠재적 피해 규모에 대한 평가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10월 달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에서 신장 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후지산도 이제 일본에서 대폭발의 어떤 전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 300년 전에 분화하고 분화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분화할 때는 비교적 큰 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이 지진과 화산의 변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안에서는 지금 제2의 병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더불어서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그런 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00만 명이 되는 시안이 전면 봉쇄했습니다. 이 전면 봉쇄가 거의 2019년에서 그 12월 달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전면 봉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100명 정도 되었으므로 긴급하게 봉쇄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안에서는 외출 금지, 이틀에 한 번 생필품 구매, 공항 폐쇄, 대중교통 중단, 그리고 휴교령 등을 전부 봉쇄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시안의 그 주민들은 막 이게 봉쇄가 되기 전에 막 탈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죠. 코로나의 유행성 출혈혈까지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행성 출혈혈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행성 출혈혈이 뭔지를 보니까 흑사병으로 추산이 되는 거예요. 서안에서 폭발한 유행성 출혈혈이라고 해서 쥐에서부터 비롯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포크 타임즈를 보면 이런 증언이 있어요. 12월 18일에 아버지가 고열에 시달리다 패스트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 3일 후에야 시안교통대 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응급실에만 패스트 환자가 최소 10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부자지간도 있고 나이는 20대 젊은이에서 40대 50대 중년까지 다양했다라고 해서 패스트 환자가 10명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옛날 5,000년 전부터 이렇게 있어 왔죠. 그래서 지금 패스트, 흑사병도 이렇게 그 10명 이상, 수십 명이 발발하는 그런 상황이 중국 서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병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서안 자체를 전체를 전면 봉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바깥으로는 뭐냐면 코로나로만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연두의 징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제 이례적으로 스몰팍스 테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빌 게이츠는 11월 5일인가요? 그때쯤 해서 11월 초에 빌 게이츠는 천연두 테러에 대해서 경고를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바이오 테러리즘이라고 해서 그것이 더 큰 어떤 병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빌 게이츠가 또 다른 전염병 천연두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각국이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3일 영국 외무장관을 지낸 제레미 헌트 의원이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는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과 천연두 테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11월 3일이잖아요. 그리고 11월 17일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숭이 두창, 원숭이 천연두가 환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이 발견이 된 것이 뭐냐면 7월에는 텍사스, 그 다음에 11월 17일에는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2003년 이후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월 달에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11월 17일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천연두 라벨이 붙은 유리병이 18일 날 발견이 됐어요. 펜실베니아 실험실 냉동고에서 천연두 라벨이 붙은 유리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관리들은 최근 백신 연구를 수행하는 펜실베니아 시설의 실험실 직원이 스몰팍스라고 표시된 냉동 바이아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이 약병은 작업자가 불특정 시설에서 냉동고를 비우던 중에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뭐냐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11월 달에 빌 게이츠가 천연두 테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숭이 두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펜실베니아 실험실에서 천연두 레벨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천연두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두 두창의 어떤 발발이라고 하는 것의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뭐냐면 한국 콘텐츠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21년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요. 한국 문명이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명의 이익이 한국의 무역사에서도 큰 획을 지었다. 연간 수출도 보면은
66년 한국 무역사의 새로운 환획이 되어서 역대 최고 수출 무역 강국 8위로 도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경제력에 있어서는 G7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에는 2021년 작년 7월 달에는 UN 무역 개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UN 무역 개발 회의가 생긴 이후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금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블룸버그 혁신 지수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뭐 그 전에도 1, 2위를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혁신 국가로서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미국 현지에서 2월 5일에는 전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가 열리는데요. 여기 우리나라는 한 300개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해서 주목을 굉장히 크게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러한 무역이라든지 선진국으로 이렇게 되는 거와 더불어서 뭐냐면은 엔터테인먼트, 음악, 영화, TV 쇼라고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이죠. 문화적인 측면이 끌어올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오스카 연기상에 이제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뭐 이렇게 수상을 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있었죠. 원반각을 드러낸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간단한 기호가 적힌 카드 한 장이 2021년 하반기 전 세계를 휩쓸었다. 9월 달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보는 사람들이 뭐 5위 안에 들 정도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 원반각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컨텐츠, K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LA에 있었을 때 방문했었던 여기 안창호 하우스라고 있어요. 이게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인데 여기 보면 K-팝도 과목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정식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70년이 지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류의 소프트 파워로서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위협이나 강요 없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도 영향을 줄 것인지 미지수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를 타고, 넷플릭스 한류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타고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큰 인기를 보였는데 디즈니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한국의 드라마를 제작을 하게끔 해서 여기도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2022년에 상륙하는 것이 HBO Max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수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전부 다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달이 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문화 콘텐츠가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와 이제 관련되어서 보면 펄 어비스에서 PC 콘솔 기반의 신작 이제 도깨비가 개발이 되었는데 도깨비 게임이 이 게임도 전 세계에서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깨비들 만나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펄 어비스 도깨비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근정전이고요. 이런 문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게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화, 거기 보면 저 게임 도깨비라고 하는 그 게임을 보면 소떼도 나오고 장승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경복궁 근정전도 나오고 해서 한국의 이제 문화부하고 뭐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S의 1월 15일 며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10개 언어로 공개되는 BTS의 오리지널 스토리 7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웹소설, 웹툰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그 소재가 뭐냐면 신시라는 도시입니다. 신시라는 도시에 범이라는 괴물들이 나온다. 이민년이 되니까 범을 잡는 거예요. 범을 잡는 7명의 청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운명, 차코라고 하는 건데 한국의 설화 속에 등장하는 범과 곰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의 그 환웅 사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태고 쪽의 어떤 문화, 역사와 문화 콘텐츠들이 지금 세상에 선보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월 15일에 보시면 되겠고